한동훈 장관이 지금 커리어에 정치를 하는 방향 말고나 그 총리 가는 방향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예. 총리는 인준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이 여소야대 계속될 상황이. 것이라 예측한 상황 속에서는 어렵고요. 저는 아. 한동훈 장관이 공적인 커리어를 계속 갈 거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번 총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뛰어들어야 네, 한동훈 장관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다소 뭐 공격받은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예. 지금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은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사. 제 입장에 봤을 때는 왜 제가 천사가 무슨 국민의힘의 의미예요? 모든 의원들을 경험하고 제가 모든 사람 다 아는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이나 아니면 엘리트성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매너나 이런 것들 같은 양질이다. 것들, 저는 쉽게 보면은 말하면 군계 일학입니다. 군계 일학이다. 네. 또 사자성어네. 안 되겠다. 예.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의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 누가 들어올 타이밍을 얘기할 때 김종인 위원장이 보통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맞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뛰어든다는 말을 제가 할 때는 별의 순간이라서는 아닙니다. 공적인 커리어를 가기 위한 통로로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판 승부 연장 방송. 네,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김기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를 하지 않고 이제 최고위원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의원들 개개인에 연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홍문표 의원이 또 원외위원장 7, 8명에게 전화 받았다. 그 슬쩍 넘어간다면 연판장 받겠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홍문표 의원이 쓴소리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이게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금 당내 분위기가 장난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홍문표 의원님 별칭이 교장 선생님이세요. 교장 선생님. 그러니까 홍문표 의원님이 점잖으시다. 키도 크시고 맞아요. 그리고 항상 단정하게 정돈해서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저희 방송 한번 오신 적이 있었는데 완전 신사세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연세에 옷도 정말 깨끗하게 입으시고 완전 젠틀맨.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완전 단정하신 분인데 이분이 보통 저도 대표할 때 보면요. 뭐 이제 의원들 중에서 보면 김태흠 의원은 맨날 무슨 뭐 문자 보내가 이 대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하는 거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홍문표 의원이 저한테 이 대표 좀 얘기 좀 하자 이러면은 어이구야 이게 교장 선생님이에요 진짜. 이분이 막 진짜 화나신 진짜 것이다. 이분이 하면 한 3일자 3번 쓰시다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홍문표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은 원로그룹은 굉장히 부글부글 하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홍문표 의원이 사무총장 하시면서 당 운영도 살림도 해보셨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뭔가 올라오는 그런 민원이나 아니면은 어려움 호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외면하기 어렵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당의 거예요. 어른으로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홍문표 의원은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하더라도 예산의 지역구에 워낙 인기가 좋으시기 때문에 본인의 선거가 걱정돼서 하는 얘기는 아니다. 진짜 당이 걱정돼서 하신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주목해봤던 부분은 원외지역위원장이라고 꼭 집어서 말하는 게 그러니까 당내 세상에 무슨 일이 있어도 별로 떨어질 위험이 없는 현재 국민의힘 의원들이라는 구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위기의식은 좀 현실인식하고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국민의힘이란 당의 의석이 계속 축소됐지만은 이번 21대 때 특히 영남 플러스 비례 플러스 강원 정도로 축소됐는데 여기서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은 지금 그래도 초선이 한 60% 이상 되는데 이 초선 의원의 특징은 뭐냐면요. 의외로 이기는 선거밖에 경험 안 해봤어요. 본인들이 비례나 영남으로 쉽게 당선됐죠. 그 다음에 김종인 어르신이 와가지고 갑자기 서울시장 보궐선거 승리로 시작했죠. 대선 지선 이겼죠. 근데 본인들이 정확히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겼어요. 어따도 이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패배가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가장 황당한 게 뭐냐면은 17% 차로 지고 나가지고 이제 몇몇 의원들이 이제 좀 언론자한테 물어봤나 봐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면 이게 거꾸로 저한테 물어본다면요. 제가 처음에 17% 얘기했을 18% 얘기했을 때 많은 평론가들이 무슨 이게 너무 큰 수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거든요. 저도 처음 말씀드렸을 때 약간 이거 너무 과한 진단 아닌가. 그런데 간단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보통 수도권에서 40% 득표를 하면은 40대 60, 뭐 정의당 껴 있으면 40대 55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18%예요. 근데 40% 득표라는 게 수도권에서 얼마나 힘든지를 수도권 뛰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저 노원병에 44 받았거든요. 제 밑에 노원 가불은 36, 37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40을 넘긴 득표라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수도권에서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지난 선거대로 가는 것도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수도권 뛰어보거나 한 사람들 알지만은 지금 영남에서 그냥 당선되거나 비례하신 분들은 이게 예.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예. 그건 당연히 뭐 그냥 옛날 감성으로 그래도 뭐 여당인데 40%는 받겠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당 상황이 이제 어려운 상황은 분명한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한 것은 내년 총선에 우리 이준석 대표의 역할은 국민의힘에서 있을 것이냐, 할 의사는 있으시냐?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그거는 제가 항상 반란군들을 내쫓는다는 느낌으로 저는 항상 많은 것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저 사람들이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내세워가지고 결국 체제 경쟁을 좀 했다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자유진영이 경쟁하면서 예. 결국 냉전이 끝나면서 체제 경쟁은 끝난 거거든요. 예. 저는 지금 저 윤핵관을 위시한 저 세력에 내세우는 아젠다라든지 예. 아니면은 선거 방법론이라든지 모든 것이 이번 보궐선거로 부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체제 경쟁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저 사람들이랑. 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은 그냥 폭망하는 게 보여진 거예요. 체제 경쟁 안 하겠다. 아하. 제가 더 이상 입으로 말해서 뭐 하나요? 지금까지는 예측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 수도권 망한다를 제가 얘기했던 거지만은 아하. 이젠 봤잖아요. 예. 저 사람들이 전권을 가지고 이번에 하고 싶은 대로 해가지고 제대로 졌잖아요. 예. 그럼 저는 저 사람들이랑 더 이상 체제 경쟁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한 건 뭐냐면은 제가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이번 선거를 지휘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영업비밀이라고 한 게 뭐냐면요. 예. 민주당에게 얘기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알게 할 필요도 없다. 방송에서 떠들어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할 게 뭐냐면요. 예. 저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비대위로 정치 처음 시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예. 그때 2011년 10월 26일에 오세훈 시장으로 인해서 촉발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예. 나경원 후보가 지고 한 달 정도 당내 내용이 있은 다음에 예. 2011년 12월 9일에 홍준표 대표가 물러납니다. 그 다음에 2011년 12월 26일 날 박근혜 비대위가 출범합니다. 그때부터 100일 뒤가 2012년 4월 11일 총선이었어요. 100일 정도면 진짜 어렵지만은 박근혜 정도 된 지도자면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때 힘들고. 예. 김종인, 이준석, 박근혜 다 달라붙어가지고 한 결과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어렵겠지만은 저는 정기국회 끝나는 순간이 많은 사람들한테 마지노선일 거라 봅니다. 12월이. 근데 12월. 그게 지금 저는 뭐 죄송한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얼굴로 총선을 치른다고 하는데 뭐 이준석 대표님이 됐든 누가 됐든 다른 사람들의 다른 방식의 선거를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여도 괜찮아요. 저는 그때까지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12월이다. 뭐 그런 표현보다는 예. 당이 이기려면은 변화를 꾀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12월이다. 12월 말이다. 근데 오히려 12월 말. 거꾸로 당내에서 어쨌거나 지금 이준석 대표의 출마 자체도 막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상태이지 않나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개인 이준석에 대한 부분과 예. 보수가 이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릅니다. 아하.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도 제가 그냥 이렇게 당협위원장으로서 제가 제 당선을 목표로 뛰는 사람이면요. 이미 저는 했을 수 있는 판단이 많아요. 아하. 제가 지금까지 계속 당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도 이제 제가 빚진 사람들이 있고요. 천하용인부터 해가지고 저와 같이 정치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저는 사무처에서 저를 믿고 같이 일했던 당직자들 그리고 진짜 열심히 했던 지방 의원들 전부 다 이런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당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2월 말 되면은 그때는 저는 이제 그러면은 집단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판단할 겁니다. 만약 이 상태라고 한다면. 그 다음엔 저 개인이 당선되는 목적을 위해 가지고 제가 할 걸 할 겁니다. 타이타닉 보시면요. 마지막까지 가보면 바이올린 키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12월 말까지 바이올린 계속 킬 겁니다. 근데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준석 대표가 바이올린 켜면 집도키들이 다 무너져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장해찬, 김병민 이런 분들은 이제 체제 경쟁에서 끝났기 때문에 장해찬, 김병민 듀오로 해가지고 유세차 그렇게 많이 올리고 해서 젊은 세대를 끌어올린다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체제 경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제 생각에 앞으로 한 1, 2주 정도 시한부 그런 어떤 최고위원이고 1, 2주 시한부 최고위원이다? 이미 제가 봤을 땐 권위는 없고요. 권위는 없고. 이분들이 어디 가가지고 뭐 이준석
틀렸고 내가 맞아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끝났다. 이준석 얘기해서 아무도 이제 의미 없는 얘기예요. 최재형은 끝났어요. 오늘 근데 또 장해찬 최고는 이준석 전 대표를 다음 총선을 위해서 잡으면 국민의힘 지지층 콘크리트 40% 무너진다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아니 이제 이런 거는요. 이제 이런 거는요. 보궐선거 전까지는 본인의 가설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하이포테시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는 거는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설의 검증은 끝난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새로운 가설을 도돌이표 같이 한다 해가지고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뭐 새로운 가설일 수도 있고 계속 나오는 가설이기도 한데 박지원 우리 정치구단 박지원 원장은 이러나 저러나 유승민, 이준석 조로 신당 창당할 거다 이런 예상하셨는데 오늘은 뭐라고 해주실래요? 그거는 가설 검증의 시간이 더 뒤에 있기 때문에 가설을 계속 박지원 원장이 말씀하시는 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뭐가 옳다 그르다 이 당이 나갈 방향에 대해 가지고는 당장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이건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호남을 고립시키고 영남과 충청을 묶어가지고 향후에 쫓아다니면서 선거하는 방식으로 수도권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는 증명된 거고 뭐 더 나은 대안 그럼 세대 포이론이나 아니면은 뭐 서진 정책에 이런 것보다 더 나은 대안을 나오면 그건 새로운 경쟁이지만은 뭐 장해찬 최고위원이 뭐 하는 게 지금 선거에 큰 영향을 줄 단계 지났습니다. 지금 이제 그 여야의 정개특위 논의 과정을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비례대표제 어떻게 할 건지의 논쟁을 두고 국민의힘이 소위 말하는 병립형 그러니까 정당 투표도 그냥 한 대로 해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대부분 나눠 먹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데 그 이면에는 이 지금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갔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활약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가 제가 항상 비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말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병민 최고위원도 이준석이 사이비 평론가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이준석이 헛소리는 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도 저는 이준석이라는 사람 신경 안 쓴다 해놓고 이번에 또 윤리위 넣겠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 질척거리라고요. 그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냥 당신들이 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당신들의 가설을 세우고 당신들이 이게 옳다를 노선을 증명하면 되는 거고 장해찬 김병민은 그걸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냥 증명 못한 거예요. 가가지고 맨날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정권 옹호하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뭐 이준석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평론가 입장에서 병립형과 연동형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요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고민이 많을 텐데요. 둘 중에 민주당한테 유리한 건 자명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그것까지 가르쳐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약간 힘이 빠진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도 출마하지 못하는 운명이 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진단을 하던데 대표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분석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지금 커리어에 정치를 하는 방향 말고나 그 총리 가는 방향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총리는 인준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여소야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 예측한 상황 속에서는 그게 어렵고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공적인 커리어를 계속 갈 거라 그러면은 무조건 이번 총선에 뛰어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무조건 뛰어들어야 된다. 한동훈 장관은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다소 뭐 공격받을 지점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의원에 비하면은 천사 같은 존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천사. 제 입장을 봤을 때는 왜 제가 국민의힘의 모든 의원들을 경험하고 제가 모든 사람 다 아는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의 스타성이나 아니면 엘리트성 아니면은 한동훈 장관의 어떤 매너나 이런 것들 같은 양질이다. 저는 보면은 군계 일학입니다. 군계 일학이다. 또 사자성어네. 안 되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의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정치권에 누가 들어올 타이밍을 얘기할 때 김종인 위원장이 보통 별의 순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맞아요. 한동훈 장관이 이번 총선에 뛰어든다는 말을 제가 할 때는 별의 순간이라서는 아닙니다. 공적인 커리어를 가기 위한 통로로서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일한 방법이다. 이번 총선 왜냐 생각해 보세요. 4년 뒤에 한동훈 장관이 만약 출마한다고 했을 때 그때 윤석열 정부가
아주 성공했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또 도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만약 윤석열 정부가 지금과 같이 난맥상을 겪는다고 한다면은 아하. 4년 뒤에 한동훈 장관의 공간은 좁을 거예요. 아하. 그러면 지금 다소 한동훈 장관은 원래 이제 관료나 아니면 공무원 하신 분들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매듭 짓고 아.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고 별의 순간에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냥 기회로서 마지막이에요. 아하. 얼마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개 행보를 했을 때 그 일부 신문에서 서울신문이었나요? 그 조각 같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그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저 기사를 어떻게 저렇게 쓸 수 있을까 궁금했던 분도 있고 한동훈 장관도 그 스타닝하시는 거 알고 계셨겠죠? 저는 한동훈 의미 있는 장관 행보일까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뭐 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 갔다라고 하는 예. 것이 그 행보 어떤 사람은 자체가. 서초 을출마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하기도 예, 하는데 그 행보를 그렇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그냥 가신 거다.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지금 중요한 거는 어디 나가냐 타이밍이다 무조건. 타이밍이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 안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한 170석 정도를 이길 수 있는 여전히 그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국무총리로 한동훈 장관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렸고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300분의 1의 국회의원이라는 직위가 그러니까 여의도에 들어온다는 자체가 예전만큼 의미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한 방에 갈 거면 예를 들면 서울시장에 간다든가 다른 도전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얘기죠. 지금 이제 서울시장 도전은 윤석열 정부 이제 5년 차, 4년 차에 도전하는 것일 텐데 예. 그때 지금보다 상태가 낫겠느냐. 모든 정치인의 목적은 공천이 아니라 당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저는 냉정하게 평가하면은 이번 선거가 마지막 기회다,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다를 생각하고 예. 저는 한동훈 장관 정도면 충분히 사성 있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보는 것이고 군계 일학이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생각에 그 말씀은 윤리 가실 것 같아요. 남들을 닭에 비유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을. 그런가? 근데 아니 도대체 사자성어를 다 동물인데 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은. 예. 지금 이제 대표님이 한동훈 장관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살기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느냐이고 그래서 이번 선거, 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국회 의원으로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대표님께 미래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직접 얘기하죠. 어른으로서 이렇게 조언을 하셨는데 직접 한 번이 아니라 갈 때마다 갈 말씀하세요. 때마다 예, 인사드려 갈 때마다 하신 말씀이에요. 예, 갈 때마다 예. 이제 내년 꼭 의원이 되셔야 된다는 그 바람도 있으시고 당연하죠. 예, 예, 하시는데 근데 저는 대표님 아까 어떤 말했던 생각- 것처럼 예. 보수가 잘 되기 위한 제 공적의 고민의 공간과 예, 개인 제 당선. 개인의 당선을 위한 사적의 고민의 공간을 좀 분리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제가 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할 때 그 두 가지를 혼동해서 조언하신대요. 저는 적어도 그건 명쾌합니다. 저는 명쾌하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예를 들어 작년에 한 1, 2년 동안 지역구에 매진해가지고 뭐 지역구에서 좋은 성과를 내라 이런 조언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분들 세계관에서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아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 제가 그때 당선 김종인 이준석 체제에서 우리가 힘들게 갖고 났던 보수의 새로운 분위기라는 것이 무너지면 내가 거기서 무슨 뭐 열심히 해가지고 지역구 관리를 한들 이게 큰 의미가 있겠느냐. 제가 이 얘기했던 이유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그 와중에도 저는 가가지고 순천에서 그냥 애들 가르치면서 그래 언젠가 좀 더 밝은 세상이 오면은 내가 조금 더 그 호남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좀 더 정책 공부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다시 한번 서진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지. 예. 내가 상계동에서 어르신들 만나가 또 술 마시고 다 저랑 친한 분들이지만은 예. 저 보고 싶어 맨날 연락 오시지만은 저도 그게 편하죠 사실. 지역구에 묻히면 편해요 원래. 예. 가면 다 저를 사랑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시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순천 가가지고 중학생들 수학 가르치면서 4개월 동안 있었던 겁니다. 아. 언젠가는 이게 필요할 게 있겠지. 아하. 포석을 둬야죠. 예. 그러니까 당장 내년 뭐 총선 당선이 본인에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아니다. 그 아주 낮은 확률로 낮은 확률로. 100일 이상의 시간을 두고 세상이 바뀔 것을 대비해가지고 예, 고민하는 거죠. 이번 선거 어쨌든 참패를 했고 이게 어쨌든 경종을 울린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뭐 선거 결과를 좀 보고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면은 나름대로 뭔가 좀 고쳐야 된다, 뭔가 잘못됐다 이건 인정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것하고 이제 이준석 그 전 대표에 대한 그 태도라고 할까? 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공천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도 됩니다. 네. 안 줘도 됩니다. 안 줘도 됩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는 홍준표 대표를 보면 상당히 놀라요. 홍준표 대표가 아마 저보다 더 외로웠을 겁니다. 당 생활하면서. 네. 홍준표 대표에게 천하용인 같은 사람도 없었거든요. 아하. 그분이 근데 하는 말이 나중에 보면 항상 옳았어요. 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그분한테 공천 안 주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양산에 도전하겠다 그랬을 때도 못 나가게 했고 뭐 창녕도 못 나게 하고 사실 그랬는데 결국엔 그분도 당 대표를 2번 지내시고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이 당에서 홀대했잖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누구도 어렵다고 생각해서 대구에서 험지 돌파해가지고 사실 이제 무소속으로 험지 돌파한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는. 그래가지고 지금 역할하고 계신 거거든요. 예. 이준석 대표님 헤드라인을 이준석 무소속 의중 이렇게 뽑으려고 그러시는데. 이하도 기자들의 문제야.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저는 아. 오늘 드린 말씀 중에 뭐냐면은 예. 선거요. 저는 제가 뭐 선거 기술자다 소리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요. 예. 국민의힘에는 이미 검증된 방식이 있어요. 아하. 예. 그게 이제 옛날 로마인 이야기 이런 거 읽어봐도 결국엔 전술이라는 거 전략 전술이라는 게 한번 확립되면요 교본같이 됩니다. 아하.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될 것은 적극적인 세대 공략 그리고 아젠다의 다변화 그리고 지금까지 소외 대상으로 삼았던 호남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인 경쟁 이거부터 하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 기본을 하면 된다. 이준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이준석이 했던 거라고 해서 거부하면 안 된다. 네. 이것만 바라보고 있고요. 언젠가 누가 또 머리에 번개 맞아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다. 네. 자, 지금 하태경 의원 서울 출마로 이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는데 이번에 이제 당의 패배로 인해서 하태경 의원의 어떤 그런 결단 자체가 더 큰 힘을 얻고 또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하태경 의원이랑 진짜 친하기 때문에 예. 하태경 의원이 제발 그거 하기 전에 저랑 상의를 했으면은 아. 네. 제가 말릴 걸 알았을 거예요 하태경 의원은. 그러니까 저한테 일 저지르고 전화가 바로 왔던데 예. 저는 일주일만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일주일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번 선거 결과를 보궐선거 끝나고 판단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조정훈 의원은 저랑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자면은 조정훈 의원 생각이 가장 궁금해요 지금. 조정훈 의원의 생각. 네. 이번 17% 차이가 난 네. 결과를 왜 받아야 언론에서 아무도 그분 인터뷰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난 화요일 날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이번 결과. 근데 저희 방송 나와서 하신 말씀은 이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니, 패배 뭐- 이후에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어쨌든 있다. 본인이 마포갑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예, 마포갑. 예, 그러면 지금 만약에 강서에서 17%가 보궐에서 차이 났으면은 예. 강서 마포도 거의 한 17% 18% 차이 날 거거든요. 아 그런가요? 예. 하긴 그 마포는 강 건너니까 그렇지 강 아니죠. 건너. 그게 전체로 보면 그런데 뭐냐면 갑을 나누면 저는 이번에 봤을 때는 그 보궐이 아니었으면 강서도 차이가 더 났을 거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선거에 갔으면 마포가 지금 강서 정도 차이 정도 될 거다. 아하, 또 하나의 예측입니다. 마포가 저는 근데 조정훈 의원 총선에서. 지금 이불 네. 차고 있을 거예요. 입을 차고 있을 것이다. 네. 아하. 자 마지막 질문 또 우리 대표님 보내드려야 되는데 네. 자, 원희룡 장관 네. 지금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내년 총선에 나오실까요? 아니면 지금 장관직을 안 하시고 총리를 원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지금쯤 알아보고 계시겠죠. 김성애가 누구야 이러면서 알아보고 계시겠죠. 김성애 뭐 하는 사람이야? 지난번에 여론조사 졌다고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김성애 뭐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높게 나와 이렇게 하고 있겠죠. 고향 출마 저지할 가능성이 내년 총선 출마 저지할 그러니까 원장관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원장관을 저는 원래 목동에 중학교 다녔고 예. 어릴 때 보면 국회의원 다 원희룡 같은 사람이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예. 똑똑하고 개혁적이고 소신 있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대선 때 전 들이받은 건 뭐 그럴 수 있다. 그냥 다급하면 그럴 수 있다. 근데 예. 이번에 원장관의 모습은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한 길이니까 예. 외로운 비주류. 차라리 홍준표 대표는 계속 비주류 얘기를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더 젊으신 원희룡 장관은 나는 다시는 비주류로 가지 않을 거야. 주류로 살 거야라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제주도지사 경험하시고 예. 이게 주류 정치 벗어나니까 정말 힘들더라 이 말씀을 저희 방송에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원 장관이 지금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 주류의 운명이라고 하는 건요. 예. 대통령이랑 공동 운명체입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길을 찾으시라. 음흠. 더 대통령께 잘 보이셔가지고 어허. 총리 가실 수도 있고, 음흠. 네. 뭐 그건 본인 선택입니다. 본인 선택이지만 일단은 총선에서 그 저지랄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김성애가 누군지 진짜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말씀 또 우리 김성애 소장님께 또 한 말씀 또 해주셨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연장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셨고요. 또 대표님이 함께해 주셔서 저희
한판 승부는 22,000명을 향해서 최고 기록을 찍고 여의도 재건축조합 전부 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이 있으면은 네, 옮겨가지고 구독해 주시면은 예, 네. 방송 함께 해주신 분은 또 네. 여의도 재건축조합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끝까지 또 함께 해주신 진 작가님 그리고 김성희 소장님 또 마지막까지 연장 방송 함께 해주신 이준석 대표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판 승부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